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중현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자연우주물체에 의한 우주위험을 다뤘다면 제2강은 인류가 만든 우주위험입니다. 저희가 20세기 중반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근지구, 지구 밖외기죠. 거기에 우주 개발의 부산물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인한 우주 교통사고라든가 그것이 추락 충돌, 지상의 충돌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인류가 확고의 노력 끝 또는 약간의 우연이 겹쳐서 20세기 중반에 우주를 드디어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로켓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저희가 풍선을 불다가 놓으면은 팽창했던 풍선이 수축하면서 바람이 늘어나고 풍선 자체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로켓의 존재고요. 로켓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원후 1세기쯤에 이미 중국에서는 로켓을 이용해서 폭죽이라든가 어떤 놀이 또는 심지어는 무기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약이 점점 발전되면서 원나라 때는 상당한 그 화약을 가지고 몽골 군사가 사마르칸트라든가 많은 나라를 공략할 때 그거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7세기 때는 본격적으로 폴란드라든가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러시아 굉장히 많은 로켓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로켓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고다드 박사님은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고체 로켓은 당시는 화약을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서 만드는 액체 로켓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1926년도에 고다드 박사님이 이 액체 로켓을 발사를 성공하면서부터 사실상 이 로켓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또 고다드 박사는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1939년도까지는 이 또 독일에 많은 자문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무기를 쓸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2차 대전이 이제 격화되면서 이제 그 히틀러가 많은 이제 병기를 개발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함도 대단한 걸 만들고 특히나 이제 탱크 같은 거 보면은 혁신적인 거. 심지어 이제 개인 화기인 돌격 소총 같은 것도 지금의 대부분의 원형이 독일에서 만듭니다. 로켓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하지만 효과적이었죠.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는 이게 당시에 그 독일의 비밀 병기였던 V2 로켓의 이 연구 책임자였고 그 이후에는 미국에 와서는 많은 로켓, 특히나 대형 로켓 개발의 책임자로서 미국이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1969년도에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그런 로켓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폰 브라운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의 그 액체 로켓을 개발한 고다드 박사님이 멘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폰 브라운 박사님이 이제 그 학부 시절이라든가 연구자 시절에 이 그 고다드 박사님의 논문으로 다 자기가 궁금했던 거 이런 거에 많은 해답을 이 고다드 박사님한테 얻습니다. 폰 브라운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V2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쓸 수 있는 연료 중에서 경유, 그다음에 과산화수소수, 그러니까 연료와 산화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걸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쓰게 됐고 그 많은 그 고비마다 폰 브라운 박사는 고다드 박사의 논문으로서 그 참조를 하면서 그 난관을 극복했고요. 마침 이제 2차 대전이 점점 그 전세가 기울어서 독일이 이제 패망할 때쯤 돼서는 미국의 그 정보기관, 그 CIA의 전신인 OSU, OSS 이런 쪽에서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피네문드에 있는 고위급 로켓 기술 개발자들을 미국으로 송환해가는 그런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보다 한 발 빠르게 피네문드에 이제 그 진입을 해서 많은 이제 그 고위급 과학자들하고 서류, 그다음에 약간의 로켓 엔진 원형들을 들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제 뉘른베르크에서 진행된 전범 재판에 소개될 정도로 이 양반들은 전범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기 개발을 과학자 이름 했지만 특히나 이제 브라운 박사는 뭐 독일 친위대 뭐 그런 의혹도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와 당시의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위해서 우주 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피네문드에 있던 독일의 고위급 로켓 과학자를 전부 다 미국으로 송환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실상의 전범 재판을 면제를 줍니다. 그러고 영주권을 주고 미국의 로켓 개발에 이제 그 시도를 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60년대에는 심지어 이제 폰 브라운 박사가 이제 디즈니 TV 채널에 나와서 로켓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과학 대중화에도 앞장설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폰 브라운 박사의 필생의 업적이라 하면은 달 탐사하는 데 있어서 미국 우주선에 1단 로켓인 세턴 5형, 세턴 5라고 부르는 그 초대형 로켓 엔진과 그 위에 2, 3단 쭉 다 개발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성공적으로 그걸 마친 거죠. 폰 브라운 박사님은 대형 로켓을 개발하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데까지는 크나큰 업적을 남긴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피네문드 지역이 이제 후에 동독 위치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련이 늦게 갑니다. 늦게 가서 이 피네문드 공장에 있던 나머지 엔진, 부품, 그리고 기술진들, 남아있는 분들을 싹 쓸어가지고 전부 다 당시 이제 소련으로 다 소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후에 대형 로켓 엔진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소형 로켓 엔진을 여러 개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집단화 시켜서 사용하는 그 계기도 초기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로켓 엔진 원형들을 다 탈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V2 로켓의 그 기술력과 당시 그걸 개발했던 기술 인력들이 미국과 러시아, 당시의 소련으로 흩어지면서 인류의 우주 경쟁, 우주 개발 경쟁에 불을 남기는 핵심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그 피네문드, 독일의 피네문드 V2 로켓 연구소에 있던 V2 로켓을 가져다가 미국의 그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라는 그 발사 실험장에서 발사하면서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하는 로켓에서 본 지구의 그 사진입니다. 지상에서 우주를 본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지상을 보는, 물론 그전에는 뭐 벌룬이, 그러니까 비행 풍선이라든가 비행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에 우주에서 지구를 본 첫 번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력이 굉장히 다채롭죠. 놀랍게도 그 우주 정거장을 이미 50년대에 저렇게 기획을 해서 디자인까지 하고 계시는 모습, 아이러니하고 개인적인 어떤 희비극의 역사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대국 간의 우주 개발 경쟁은 1957년도 스푸트닉 1호를 발사하면서 시작돼서 1969년도 미국의 달 착륙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상. 근데 당시에 놀랍게도 러시아에서는 누가 이 로켓을 개발하고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한참 후에는 알게 됩니다. 폰 브라운 박사는 뭐 뉴스에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대한민국에 살던 그 당시에 5살짜리 꼬마인 저도 이름을 들을 정도였는데 달 착륙할 때 러시아의 책임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몇 분이 있지만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세르게이 코롤레프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한 엔지니어고 과학자인데 이 러시아 로켓 개발의 아주 핵심적인 분이었고, 러시아하고 당시에는 뭐 소련이었고요. 미국의 우주 개발 경쟁 당시의 로켓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당시에 미국의 로켓은 이제 세턴
5형, 세턴 5라고 하죠. 세턴 5형으로 대비되듯이 크고 무거운 라켓 엔진이 붙습니다. 전체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달에 우주인 3명 보내는데 전체 무게가 3,000톤이 넘어요. 그런데 1단 라켓을 보면은 5개밖에 안 붙어 있어요. 가운데 하나, 양쪽 4개에서 4개, 5개가 붙어 있는데 크고 무겁죠. 어마어마한 로켓이에요.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이라든가 보스토크라든지 그 이후에 개발된 소유즈 라켓을 보면은 이 지금 그림에 보시겠지만 라켓이 뭐 3개, 4개, 5개, 6개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엔진을 개발하는데 재원을 투자할 수 있었고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론과 기술과 재료나 뭐 공업 능력도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아주 운이 좋아서 그런지 피네문대에서 굉장히 많은 VT 로켓의 엔진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요.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서 디자인, 이 설계 개념이 신뢰성이 확실한 엔진을 여러 개를 붙여서 발사를 하자. 그러면 한두 개 실패하더라도 나머지로 추력이라든지 이제 그 발사 각도 벡터를 바꿔서 그걸 보완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디자인 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의 디자인의 핵심은 세르게이 코롤레프 박사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고의 그 어려움에서도 그 스탈린의 철권 통치에서도 러시아 라켓을 해서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중에서도 많은 뭐 라켓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러시아 달 탐사 그 미국과의 경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자기 본분을 다한 거죠. 큰 업적을 남긴 러시아 라켓의 아버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코렐레프 박사님이 여기다가 이제 지구 탐사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 장비를 다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요 스푸트닉 1호의 지름이 한 58cm 정도 되는데 커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의 경쟁 상대인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은 공포에 질린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는 뭐가 또 핫 이슈였냐면 그 전에 뭐 원자폭탄도 개발했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2차 대전 종료를 하게 되죠. 근데 미국이 원자폭탄 한 다음에 바로 수소폭탄도 개발을 합니다. 굉장히 원폭 실험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비행기를 갖다 떨어뜨린 것만 생각했는데 라켓을 개발해서 대륙간 탄도탄, ICBM이라고 하죠. 그것을 마련해서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러시아에서 위성을 발사해서 지구 궤도를 돌면서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삐삐삐삐 신호만 낸 건데 거기에 공포에 질린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기술 납득했다. 우주를 쟤네가 지배한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그 충격을 줬고요. 서방사계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NACA, 나사 전신인 NACA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간 항공 우주국이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부통령이 다 관리를 하고 우주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수사를 해서 이제 그런 선언을 하죠. 8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레이건 행정부 때는 스타워즈, 우주전쟁까지 기획을 함으로써 당시의 소련이 그거에 쫓아가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붕괴라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주 개발의 끝이 정치 체제의 붕괴까지 오는 아주 그런 묘한 상황이 이뤄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달 착륙이 주는 의미가 60년대, 70년대에는 정치적이었고 어느 체제 경쟁이었다면은 지금 그 달 착륙이라든가 달 탐험이 주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상업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 경쟁, 그다음에 제2의 패권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 바로 우주의 상업화입니다. 1957년도 스푸트닉 1호를 발사했을 때는 뭐 한
90일 정도 있다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우주에 인공우주 물체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다가 한 90일 좀 지나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우주는 깨끗했습니다. 지속 가능했죠. 이론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 이거는 뭐 인공우주 물체죠. 인간이 만든 우주 물체가 지구 근궤도에서, 근지구 궤도에서 얼마만큼 북적이고 있나를 이제 표현해 준 건데요. 1992년도만 해도 뭐 좀 듬성듬성하죠. 근데 2015년도 현재는 지표면이 안 보이죠. 물론 이제 그 인공우주 물체의 크기가 좀 과장돼서 저게 보인다만 정말로 우주에는 저희가 우주 잔해물 또는 우주 쓰레기라 부르는 그런 인공우주 물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주 개발을 개발할수록 근지구 우주는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주 기술을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이라고 하죠. 이 셀폰에는 어마어마한 우주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달 탐사를 위해서 만든 많은 기술로부터 비롯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 물리학에 대한 이해, 태양에 대한 이해, 심지어 기상학에 대한 이해, 뭐 많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우주의 상업화는 가속화될 거고, 이제는 아마 다음 세대나 또 다음 세대는 태양계 너머를 넘볼 수 있는, 태양계를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